신혼 첫날 밤, 제 남편은 불륜 상대를 만나러 저를 버렸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제게 내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이제 너 혼자 버텨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혼 첫날 밤이 마법 같다고 말합니다. 강미라에게는 그날 밤이 사랑을 믿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강미라는 27세였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함은 꾸밈이 없었고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민센터에서 교사로 일하며 가족, 소박한 집, 직접 만든 빵과 소파에서 영화를 보는 일요일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사치를 바라지 않았고 사랑을 원했으며 그것을 주이안에게서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주이안은 겉으로는 여성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었고 목소리는 확고했으며 눈빛은 깊고 교육받았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주최한 자선 모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컴퓨터를 기증했습니다. 그는 돕는 것을 좋아하고 그녀와 같은 여성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게 했는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꽃과 편지, 수십 번의 촛불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남자와의 경험이 없었던 강미라는 동화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그를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주위하는 모두에게 매력적이었고 심지어 조카들의 남자친구들에게서 항상 결점을 찾던 여다인 이모에게도 그랬습니다. 주희아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8개월 후 그는 노을이 지는 피크닉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강미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우아했습니다. 주희아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꽃, 사진사, 긴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 모든 것이 로맨틱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희안의 어머니인 테이자는 결혼식 내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안았을 때 얼음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강미라의 사촌인 발리아가 주희안과 은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포옹했습니다. 사진 촬영 중에는 주희안의 볼에 키스하기도 했는데 입술에 너무 가까웠습니다. 강미라는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몸매도 발리아의 빛나는 매력도 주희안 가족의 다른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고 그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피로연은 길었고 축사로 가득했습니다. 주희안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미라도 그랬지만 그가 휴대전화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응, 자기야. 일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은 자기의 밤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아. 파나마 공급업체들과 긴급한 문제가 생겼어. 금방 올게. 침대에 다시 누워 편안하게 있어. 원하는 거 있으면 미니바에서 가져다 줄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희아는 떠났고 강미라는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에 시계를 보고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그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며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의자에 걸린 채 부서진 약속에 침묵하는 증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호텔을 나설 때 접수원은 그녀에게 은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됐나요? 이강미라 씨? 네네, 잘 됐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시에 올라 주희안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한여가 현관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희안 씨 계신가요? 그녀는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나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사모님은 위에서 아침 식사 중이세요. 강미라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태희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강미라는 밤을 새웠습니다. 다크서클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라니? 아직도 네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니? 태희자는 경멸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강미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희안 씨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떠났어요. 저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태희자는 찻잔을 접시 위에 쿵 하고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칼날 같았습니다. 뭘 기대했니? 너처럼 고상하고 재미없고 섹시하지 않은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이 그 비참한 밤 이후에도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강미라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아가씨, 넌 남자를 유혹할 줄 몰라. 아니면 내 아들이 할머니처럼 옷 입고 남자가 자신을 원하게 만드는 법을 모르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질 거라고 기대했니?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이제 너 혼자 버텨라. 강미라는 침을 삼켰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가라.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를 우리 식탁에 앉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피했다. 주희아는 어디 있냐고. 그를 어떻게 대할지 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겁먹은 소녀나 헝겊 인형 같은 네가 아니라. 그 순간 발리아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강미라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희안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강미라는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발리아는 거의 순진한 미소로 강미라를 보았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랐네. 마치 아무런 오해도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미라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이 뒤로 기울어진 것처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길거리로 나오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웨딩드레스가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한 아이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도 채 안 되어 강미라는 아내에서 방해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태희자, 발리아, 그리고 주희안이 몰랐던 사실은 그들이 짓밟았던 이 여인이 언젠가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강미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울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라면 했을 것처럼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영혼이 예고 없이 여행을 떠난 것처럼. 향수와 실망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웨딩드레스가 든 비닐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무심하게 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푼 안 되는 동전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사는 그녀를 흘끗 보았고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목적지보다 두 정거장 먼저 내렸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부재했습니다. 외곽에 사는 먼 친척 이모가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연락이 끊겼던 어린 시절 친구 마다이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다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힘껏 눌렀고 그 집 안에서 뭔가 불이 켜지기를 바랐습니다. 마다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강미라의 텅 빈 눈빛과 흰 봉투를 보고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다이가 속삭였습니다. 강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날 밤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슴을 쥐어짜듯 울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목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다이는 강요하지 않고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내 차를 끓여주고 옷을 빌려주고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었습니다. 강미라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까지 3일이 걸렸고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마다히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배신과 잔인함으로 가득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했지만 허구가 아니라 강미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남자, 마다이가 억눌린 분노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리고 네 사촌은 말할 것도 없고. 강미라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베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날 지웠어. 주희하는 내 전화번호, SNS, 심지어 이메일까지 모든 것을 차단했어. 마치 내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마다이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겨낼 거야. 맹세해. 하지만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강미라는 몇몇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떤 식으로든 주이안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복이나 스캔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비록 작았지만 빠르게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마다이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다이는 간호사였고 교대 근무를 2번씩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강미라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게, 카페, 어린이집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정처 없이 걷던 강미라는 창문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쪽지를 보았습니다. 청소 직원 구함, 야간 근무, 1급 지급. 쪽지는 도로변 모텔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미라가 자신을 재건하기 위해 상상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오직 필요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착해 보이는 얼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자루, 걸레, 양동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경험 있나? 빨리 배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6호실. 손님은 이미 떠났어. 복잡할 거야. 장갑 가져가. 강미라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몇 밤은 그녀의 존엄성에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속옷, 얼룩진 시트, 빈 병들을 치웠습니다. 벽 너머로 신음소리, 싸움소리, 불결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제 냄새는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대 근무 중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거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고무줄로 머리를 묶고 있었고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던 신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이안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주민센터에 왔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소명의식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성들은 황금 같은 존재예요. 그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가 관심 있는 황금이 그녀의 영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강미라는 매일 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마다이가 준 낡은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값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뭔가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 후 강미라는 발리아와 마주쳤습니다. 발리아는 잡지에서 막 나온 듯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빨간 하이힐, 몸에 붙는 드레스, 명품 가방. 강미라는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발리아도 그녀를 보았고 길을 바꾸는 대신 똑바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살아 있었네. 기적이야. 강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여기서 일해? 흥미롭네. 네가 늘 그랬듯이 어딘가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강미라는 멈춰 섰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발리아는 웃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알잖아, 가족끼리. 하지만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뭘 했는데. 아, 분명히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를 붙잡으려 했지.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너 같은 사람에게는. 강미라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그가 좋았냐고? 난 그를 붙잡고 싶지 않았어.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네. 발리아는 껄껄 웃었습니다. 아, 강미라. 넌 여전히 그렇게 한심하구나. 정말 귀여워. 몸 조심해. 더럽히지 말고. 그녀는 웃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강미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 곱게, 더 의식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그녀의 적이 아니라 그녀의 불꽃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조용했습니다. 일, 마다히, 일상,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자신을 이용했는지, 왜 주위 안의 가족은 그녀를 그렇게 경멸했는지, 모든 것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어느 날 밤, 8호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청소된 줄 알았어요. 강미라는 몸을 일으키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남자는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었고 다른 손님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했나? 몇 주 됐습니다. 여기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군. 눈빛에서 보여. 당신은 훨씬 더 큰 존재야. 강미라는 불편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은 거야. 힘들어도 존엄하게 일하는 것. 빵 한 조각 벌기 전에 남의 영혼을 훔치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고통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는 그녀를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모텔을 나서면서 강미라는 곧장 마다이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얼굴에 바람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진열창 앞에 멈춰서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여자, 같은 얼굴, 하지만 이제 눈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그녀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힘,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날 밤 이후로 강미라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은 언제 배웠는지 모르지만 잊을 수 없는 노래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르게 걷고 다르게 관찰하며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모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약간의 돈을 모았고 많지는 않았지만 며칠 동안의 식비와 교통비를 감당할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 자신의 영혼이 그 어둠에 익숙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숨 막히는 밤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내 중심가를 걷던 그녀는 작은 가게 입구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민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 그곳은 허름했고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벽과 미완성된 아이들 벽화가 있었습니다. 쪽지는 돈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강미라가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목적.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얼굴과 두꺼운 안경, 그리고 헝클어진 묶음, 머리를 한 여성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고 보고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NGO에서 정식 경험은 없지만 교사였습니다. 수업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말 너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좋을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강미라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읽기와 쓰기를 보강할 어린이 그룹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거나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세상에 몰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미라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그 센터에서 그녀는 임낙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이든 남자였고 조용했으며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생기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구석에 앉아 두꺼운 법률 서적을 읽고 캐모마일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판사였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회계 일을 돕는 괴짜 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미라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놓아주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당신 나이 때 읽었는데 제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그녀는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글이 쓰인다는 것을 몰랐어요. 물론이죠.
어려운 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임낙수 씨와 강미라는 자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할 때면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는 한 번 물었습니다. 강미라는 질문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참아요. 가끔은 절 질식시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지 말고 연구해 보세요. 분노도 말합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본 법률, 감성 심리학, 강미라는 그것들을 탐독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이해하려는 진정한 갈증 때문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서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버림받음 이후에 그것은 새로운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조용히 수리되는 동안 주위 안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대기실에 잊혀진 잡지를 우연히 보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그녀의 가슴을 직격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기업가들. 주의한 이강미라, 사회 투자 분야를 혁신하는 커플. 강미라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심호흡을 하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벽화 앞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현대 자선 사업의 본보기인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들이 설립한 미래지평이라는 재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모자본, 기부금, 정부 협약, 기업 지원을 통해 농촌 교육을 진흥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숫자는 거대했고 영향력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강미라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보조 이미지였습니다. 주이안이 공식 행사에서 공로패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강미라가 분명히 기억하는 녹색 보석이 밝힌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그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할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라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항상 엄청난 정서적 가치를 지녔다고 전해지는 반지였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말했듯이 공백으로 가득 찬 역사를 가진 폐쇄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5살 때 사라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유산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묻어두었던 과거가 몇 년간 잠들어 있던 동물이 깨어나듯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잡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증거를 숨기는 것처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임낙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램프가 켜진 센터 안뜰에 앉아 있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임낙수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반지, 확실합니까? 완전히요. 할아버지 반지였어요. 딱 한 번 봤어요. 엄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사라졌어요. 노인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배낭으로 가서 밀봉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에 엉뚱한 생각을 심어주고 싶지 않지만 뭔가 오랫동안 맞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의 성이 제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찾아보니 이걸 찾았습니다. 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서류들이었습니다. 많은 서류들, 등록 사본들, 미완성 유언장 파편들, 그리고 미해결 법적 절차로 인해 동결된 재산에 대한 공증 보고서였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그녀의 할아버지 도미안 오르테가의 이름과 그녀의 이름, 강미라, 이강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할아버지는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물은 아니었지만 재산, 주식,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죠. 공식적으로 사망이 선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법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지만 법적으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상속인으로 나타납니다. 이 서류들은 공개되어 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이 들어서 찾았습니다. 강미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심이요? 임낙수 씨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의심이요. 그녀는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잡지를 탁자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반지는 램프 불빛 아래서 마치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주의하니 그가 이걸 저보다 먼저 알았고 제 결혼이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미라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허락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걸 더 일찍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진실을 들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강미라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아픔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방향이 있는 분노.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임낙수 씨가 건네준 서류의 모든 단어, 모든 이름, 모든 날짜를 되새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방금 발견한 것이 진정한 책의 첫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미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임낙수 씨가 건네준 서류의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한 인장 한 인장이 그녀의 순진함을 핥히는 발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모든 장면을 훑으며 전에 보려 하지 않았던 신호들을 찾았습니다. 주희안이 서둘러 결혼하려 했던 방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작스러운 친절함, 그녀의 성과 가족에 대한 겉보기에는 순진했던 질문들, 모든 것이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한판의 게임이었습니다. 아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강미라는 여느 때처럼 세수하고 어깨를 펴고 주민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녀에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의 침묵은 그녀의 영혼에 칼집을 냈고 그녀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임낙수 씨가 평소처럼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다 읽었겠군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미라는 시선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전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당신 혼자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해줬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상처받아 있었고 안에서 피를 흘릴 때에는 들어오는 모든 것이 오염됩니다. 강미라는 손에 든 책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또 뭘 아세요? 임낙수 씨는 그녀 옆에 앉아 몇 초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모두들 빚 때문이거나 말기 질병 때문에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돈은 어떻게 됐나요? 그는 돈을 어려운 접근 계좌에 분산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의 외동딸인 당신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망 진단서도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몰랐거나 아니면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직접적인 상속인이 되었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강미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책을 읽는 노인처럼 보이던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의 수호자였습니다. 주희안이 저보다 먼저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임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알았다는 것은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부자 덕분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 덕분에 강미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리아의 이미지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항상 그렇게 가까이, 항상 그렇게 어머니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졌던, 언젠가 유산을 받을지 농담조로 물었던 때들.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 해요. 결혼 증명서를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강미라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민등록센터에서 일하는 옛 친구 1호라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1호라가 전화해라고 답장했습니다. 강미라는 땀으로 젖은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미라, 세상에, 정말 놀랍다. 잘 지내? 부탁할 게 있어. 좀 민감한 일인데. 말해봐. 주의한 이강미라와의 결혼 증명서 사본을 구해줄 수 있을까? 전화선 반대편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랑? 난 이미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알아내고 싶어. 1호라는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며칠 안에 뭔가를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미라는 갈라진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아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사흘 후 1호라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손에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강미라, 내가 찾은 건 말이 안 돼. 여기 결혼 증명서가 있지만 2년도 더 전에 서명된 이혼 판결문도 있어. 뭐라고? 여기 내 서명이 있어. 주의안의 서명도. 그리고 모든 것이 시내 공증 사무실에서 유효하다는 공증 인장이 찍혀 있어. 하지만 네가 이걸 서명했잖아. 강미라는 문서를 들고 침착하게 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신분증 번호, 날짜, 하지만 서명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아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서에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것을 서명한 적 없어. 절대로. 그가 위조한 거야. 1호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심각해, 강미라. 아주 심각해. 강미라는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슬픔 대신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주민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임낙수 씨가 차 한 잔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찾았나? 강미라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말도 없이 저를 이혼시켰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노인은 문서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야, 강미라. 사기이고 심각한 일이야.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더 조사해야 해. 성급하게 굴지 마. 그들은 자신만만해할 거야. 이겼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저지르지. 다음 몇 주 동안 강미라와 임낙수 씨는 조용하고 정확한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공공계좌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새 재단과 관련된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미라는 빨리 배웠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고 필기하고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전에 조용히 울던 여자는 이제 꼼꼼한 조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금요일 아침 카페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강미라는 가게 화면에서 숨을 먹게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주이안과 발리아가 드레스를 차려입고 자선 캠페인 출범식에서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미래지평재단은 농촌 교육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레리아 이강미라 이사님과 공동 설립자 주이안 이강미라 이사님은 자선 분야에서 선도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강미라는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미지에는 연단 뒤에 재단 로고가 있는 현수막이 있었고 그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그녀를 떨게 만든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강미라 도미안의 유산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그녀의 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혈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사랑만 훔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 그녀의 역사까지 훔쳤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당하고 침해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센터에서 임낙수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요. 노인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폴더에서 디지털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상속 문서였고 결정적인 칼날처럼 증거가 있었습니다. 강미라 이강미라, 직접 상속인.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또 다른 이름, 주이안 이강미라, 현 배우자, 재산의 50%에 대한 권리. 강미라는 문서를 탁자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슴속에 폭풍을 억누르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미라가 진실을 알아차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전략이 될 때 영혼은 전리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미라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에 돌입할 참이었습니다. 서류의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들은 짙은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강미라는 매일 아침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묘한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만이 아니라 억눌린 에너지, 그녀조차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맡기는 엄마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두가 떠나면 임낙수 씨와 함께 남아 더 많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름, 날짜, 서명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센터의 낡은 책상 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임낙수 씨는 다른 폴더를 건넸습니다. 더 얇고 더 섬세한 폴더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기다리던 것입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상속의 원본 서류였습니다. 강미라는 침을 삼키고 폴더를 열기 전에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서류를 찢을 수도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서류는 공증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할아버지, 도미안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신탁에 숨겨진 예금으로 나누어진 재산을 남겼다고 분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그 어느 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조건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낙수 씨는 그녀가 두 번째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에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고전적인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지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죽으면 자신의 재산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강미라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재산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소유자의 법적 상태가 해결될 때 그의 직계 후손, 즉 그의 딸이 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했고 생전에 아무런 청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는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서에는 수혜자의 법적 배우자는 결혼한 경우 미리 서명된 포기서가 없다면 재산의 절반을 자동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알았어. 내가 알기도 전에 알았어. 주희아는 이것 때문에 나와 결혼한 거야. 임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활성화될 것을 보고 당신을 법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강미라는 묘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두 부분으로 나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과 지금 또 누가 알고 있었나요? 그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임낙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신중했습니다. 공증활동, 송금 관련된 변호사 이름을 확인했고 뭔가를 찾았습니다. 발리아는 단순히 공범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희안이 위조 이혼 서류를 만든 지 일주일 후에 설립한 신탁의 공동 법정 관리인입니다. 강미라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그녀의 혈육, 어린 시절의 자매가 그녀의 판결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법적 대리인인 척했습니다. 위조된 승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강미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흔들림.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다시는 같아질 수 없도록 부서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걸려 있나요? 정확한 액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유효한 부동산과 일부 신탁에 쌓인 이자를 합치면 200만 달러, 약 27억 원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촌 토지의 가치 상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미라는 침묵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마다이 덕분에 식사했고 빌린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이름, 그녀의 혈육, 그녀의 유산을 잡지에서 포즈를 취하는 데 사용하는 동안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모텔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만약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야 하지만 먼저 현명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그들을 상대하면 모든 것을 묻어버릴 겁니다. 그들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권력, 인맥,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라는 일어섰습니다. 이리저리 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야 하나요? 임낙수 씨는 겨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들을 결혼시킬 겁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지혜로써요. 며칠이 흘렀고 강미라는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고 공증된 사본을 요청하고 공무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녀의 사연을 들을 때 안타까움이나 불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이안과 발리아의 이름을 보고는 회피하며 변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여전히 그녀를 재워주던 마다이가 심각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이것 좀 봐야 해. 그녀는 휴대전화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뉴스 채널에서 게시한 비디오였습니다. 진행자는 미래지평재단이 주최하는 갈라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뒷배경에서 주이안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년간의 봉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의 기원이 된 유산을 기념합니다. 노력과 지역 사회에 대한 사랑, 미래를 향한 비전의 유산입니다. 도미안 이강미라의 성을 지닌 유산입니다. 강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의 성을 사용하여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짓말을 숨기면서도 지역 사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다이는 할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강미라는 그저 일어섰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사람들이 그가 말한 것을 듣게 해야 해. 그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의 목소리로 서명하게 해야 해. 다음 날 그녀는 임낙수 씨의 친구인 기자 나영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필터 없는 조사를 하는 독립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충성스러운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라나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이름, 날짜가 있나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리는데 도움만 주시면 됩니다. 라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거나 당신이 알다시피 그가 말한 것을 녹음한 것이 필요합니다. 강미라는 몇 초 동안 생각하다가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주이안은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결혼 초 몇 달 동안 그는 종종 자신의 파트너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때로는 그녀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을 보관했던 낡은 상자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서류와 사진들 사이에서 낡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연결했습니다. 오디오 파일, 날짜, 이름, 무작위로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발리아에게 보내는 메모, 프로젝트 활성화. 공증인은 문제없이 서명했어. 강미라는 절대 알지 못할 거야. 유산은 우리 거야. 정말 쉬웠어. 눈치도 못 채더군. 눈 가린 채 결혼했지. 강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고백. 라나영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이안이 훔친 것은 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뢰할 권리를 훔쳤고 사랑받을 권리를 훔쳤으며 과거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미라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나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울음은 한때 순수했던 것을 말려버렸습니다. 이제 다른 여자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왜냐하면 진실로 가득 찬 손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임낙수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문서 위조, 신분 도용, 재산 사기로 형사소송을 시작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 위조된 사본과 비교한 원본 서류, 날짜,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주이안과 발리아의 대중적 이미지조차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미라의 성을 허락이나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여 모든 것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그들은 주민센터에 모였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서류 폴더들이 종이 성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어떤 벽돌보다 강했습니다. 마다희는 증인으로 협력했고 기자 라나영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미라는 다가올 일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준비했습니다. 법은 느렸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긴 밤들 중 어느 날 밤, 임낙수 씨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녀의 가슴에 밝히는 말을 했습니다. 배신당한 모든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잃은 것을 위해 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에게 속한 것을 위해 싸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강미라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라나영을 통해 그녀는 재산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법률 구조 단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검토하고 법률 지원과 언론 보도를 주저없이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 중이었고 마지막 일격만 남아 있었지만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마다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센터에 왔습니다. 주희안 씨 집에 옛날 하녀 신다라를 만났어. 네가 듣지 말아야 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줬어. 강미라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주희안 씨 어머니, 태희자 씨가 아프대. 아주 심각하게.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데 혼자 살고 버려졌대. 강미라는 뱃속에서 씁쓸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모욕하고 가차없이 쫓아내고 아들을 유혹할 줄 모른다고 무능하다고 불렀던 그 여인이 이제 혼자 아프고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주희아는 3개월 동안 한 번도 그녀를 보러 가지 않았어. 발리아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모양이야. 몇 시간 동안 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옷장으로 가서 회색 재킷을 입고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주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과 버려진 정원을 가진 그 거대한 집은 여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어보니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궤종시계, 벽난로 위에 걸린 같은 가족 초상화. 하지만 공기에서는 갇혀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낡은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태희자가 휠체어에 앉아 염색하지 않은 머리, 창백한 피부, 텅 빈 눈으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라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가 그녀 앞에 서서 증오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으로, 저 기억하시죠? 그 여자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저에게 아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매력도 감각도 없는 여자라고 너무 고상해서 그를 실망시켰다고 말씀하셨죠. 태희자는 침을 삼키고 말하려 했지만 말은 속삭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미라는 어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에게 쓸모가 없네요. 그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잘못 판단했어요. 저를 과소평가했죠. 저는 무너질 뻔했지만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조카가 저를 산채로 묻기 위해 만든 그 침묵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아프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아프죠. 이제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상태에 대해 기뻐하지 않지만 동정하는 척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당신은 제가 결코 되고 싶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강미라는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기 전에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비를 구하지는 마세요. 저는 이미 제 값을 치렀어요.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라나영이 최종 보도 자료를 편집하는 동안 강미라는 언론에 제출할 폴더를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폴더에는 공증된 사본, 표시된 녹음 파일, 공증된 전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는 진실의 벽돌이었고 각 증거는 정산된 계정이었습니다. 주희안의 재단은 국영TV 채널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다국적 기업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울이었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미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라나영 팀은
여성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행 인터뷰를 조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주의안이 있을 같은 건물에 그녀를 데려갈 핑계였습니다. 모든 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한 단어라도 잘못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강미라는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고 어머니의 것이었던 작은 나비 모양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가방에는 폴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시선은 뚫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은 불빛, 케이블, 뛰어다니는 기술자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라나영은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5분 후에 방송됩니다. 그는 옆방에 있습니다. 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의하는 진행자와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고 거짓된 존재한 적 없는 누군가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조수가 다가왔습니다. 이강미라 씨, 스튜디오 2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그녀는 일어서서 가방끈을 조절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주의한 파란 양복을 입고 절제된 미소와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그녀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잠시 변했습니다. 그녀를 만날 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미라, 뭘? 놀랐지? 그녀는 폴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계획된 일이었어. 하지만 걱정 마. 이번에는 네가 대본을 쓴 게 아니니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와 똑같아. 진실을 말하러 왔어. 다만 내 진실은 조명이나 화장이 필요 없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강미라,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미 충분히 얘기했잖아. 난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네 목소리, 네 서명, 네 거짓말, 자선으로 위장된 네 유산. 주의안의 미소가 무너졌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정이지. 그리고 넌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걸 받을 거야. 네가 나를 모욕했던 것처럼 이제 내 차례가 될 거야. 하지만 난 복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사실을 사용할 거야.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진행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강미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차례야. 그리고 팔 아래 진실을 품고 눈빛에 존엄을 담고 세트로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은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헤드폰과 폴더를 들고 마치 정교하게 계산된 안무처럼 오가는 조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미라는 배정된 소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주의안의 반대편, 물리적으로 그들을 갈라놓는 테이블의 바로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나누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기만, 탐욕, 배신의 심연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부드러운 목소리와 전문적인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은 어색하게 활기찬 모습으로 둘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주변의 긴장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의안은 평범한 척하며 재킷을 고쳐 입고 미소 지었지만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미라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중요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유는 그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클래식한 구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배경음악, 게스트 소개, 이전 이미지 플래시. 세트장의 관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마비시킬 스캔들이 불과 몇 초 후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행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입니다. 한때 이야기를 공유했지만 오늘 매우 다른 두 가지 진실을 가지고 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농촌 지역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알려진 이강미라 씨와 교육재단으로 유명한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 주의안 이강미라 씨입니다. 강미라는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기다려왔던 장면을 밖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이강미라 씨,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열어 폴더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리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명성이나 복수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필요 때문입니다. 진실과 수년간의 침묵 끝에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행자는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강미라 씨, 무언가를 빼앗기셨나요? 제 이름, 제 유산, 제 존엄성입니다. 저는 이 남자와 사랑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그는 저를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버림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르는 재산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사기적인 이혼 서류에 제 서명을 위조하여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제 성을 사용하여 제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고 제 사촌과 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저질렀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원본 유언장, 서명 비교 자료, 위조된 이혼 증명서, 발리아가 서명한 승인서, 할아버지의 신탁을 사용하여 재단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목록, 그러고는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기술실의 라나영은 이미 모든 것을 조율해 놓았습니다. 오디오는 스튜디오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리아에게 보내는 메모, 프로젝트 활성화. 공증인은 문제없이 서명했어. 강미라는 절대 알지 못할 거야. 유산은 우리 거야. 정말 쉬웠어. 눈치도 못 채더군. 눈 가린 채 결혼했지. 주의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트장의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입을 가렸습니다. 진행자는 신호를 찾기 위해 제작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방송은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모텔 화장실을 청소하며 1등석을 타고 여행하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성을 자선으로 위장한 돈 세탁의 상표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저 자신의 침묵에 공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하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녹음은 조작된 것입니다. 강미라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른 녹음도 재생해 드릴까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어떻게 설득했는지 언급하는 녹음 말이에요. 아니면 세금 신고 없이 발리아 이강미라의 이름으로 된 미래 지평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해 말하는 녹음 말이에요. 주의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행자는 더 이상 미소 없이 제작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해야 할지 채널 법무팀과 확인해 주세요. 세트장 뒤편에서 프로듀서가 손짓을 했습니다. 계속해. 스캔들은 이미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주의한이 증거에 의해 폭로되는 정확한 순간을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SNS에서 폭발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강미라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은 재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계좌는 조사되었습니다. 발리아는 진술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주의한은 나라를 떠나려 했지만 위조 서류를 소지한 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모두가 겨우 폴더 하나, 녹음기 하나, 그리고 맑은 눈빛으로 제국에 맞선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강미라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늘 그랬듯이 그녀를 안아주는 주민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임낙수 씨의 도움을 받아 그녀만의 조직을 다시 설립했습니다. 이강미라 도미안이라는 성을 상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온 새로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새싹재단. 그녀는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침묵당한 여성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들에게 법률, 자존감, 재정, 권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피해자 의식 없이, 원한 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발신인이 없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흰색이었고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라고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할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미라는 그 편지를 다른 비슷한 메시지들과 함께 나무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 한 구석은 그녀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태희자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거의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그녀 앞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극복한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을 짊어지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른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미라는 일어나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한참 후 그녀의 재단에서 진행된 그룹 상담 시간에 수줍게 미소 짓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인 강미라는 눈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원동력이었고 그녀의 깃발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쓰러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가상의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져 원형으로 앉아있는 여성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강미라는 서서 삶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그저 치유하는 복수였습니다.